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드물지만 좀 심각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표적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충분히 예방하거나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폐암학교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대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임채용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서영입니다. 요즘 폐암에 여러 가지 약제가 승인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크지만 부작용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항암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부터 표적항암제, 그리고 면역항암제까지 다양한 약제가 있습니다. 우선 1세대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증식 속도가 빠른 암세포의 특징인 유전자 합성이나 세포 분열을 공격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암세포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타격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암세포처럼 활발하게 분열하는 우리 몸의 다른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에 존재하면서 암의 생존이나 분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입니다.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면역체계가 암세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약제입니다. 부작용이 매우 적은 편이긴 하지만 작용 기전상 과잉 면역 반응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폐암에 허가된 항체 약물 접합제는 표적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결합한 약제로서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소세포 폐암의 성적을 크게 향상시킨 이중특이적 T세포 인게이저라는 약은 표적치료 기반의 면역항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약제가 있군요. 그러면 항암제 종류별로 폐암에서 많이 쓰이는 약제와 부작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포독성 항암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폐암에서 많이 쓰는 세포독성 항암제에는 카보플라틴, 시스플라틴 같은 백금 계열의 항암제, 그리고 파크리탁셀, 도세탁셀과 같은 탁상계 항암제, 마지막으로 페메트렉시드가 있습니다. 이들 항암제는 공통적으로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활발한 구강점막이나 장점막,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 혈액을 만드는 골수 관련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항암제 투여 후에 메스꺼움이나 구토, 분해염, 설사, 탈모와 같은 부작용들이 흔하게 되는데 특히 탁상계 항암제는 탈모를 동반하게 되지만 다행히 항암 치료 후에는 탈모가 회복됩니다. 또한 파클리탁셀이나 도세탁셀은 말초 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은 급성기에는 근육통이나 관절통 양상의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만성적으로는 손발 저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백금 계열 항암제는 특히 골수 억제 부작용이 매우 심한 편인데요. 그래서 가장 심각할 수 있는 면역력 저하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주 간격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투여 시작하고 나서 열흘에서 14일째 면역력 저하가 가장 심하게 되고 다음 항암을 할 때가 되면 회복이 되게 됩니다. 페메트렉시드는 앞에 말씀드린 두 계열의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적은 편이지만 부종이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포독성 항암제들의 공통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되 개별 항암제마다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약물 투여하고 나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 약제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항암제의 공통적인 부작용인 오심이나 구토, 변비, 설사에 대해서는 미리 상비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빠른 증상 대처에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통적 부작용 중에 면역력 저하와 관련돼서 발열이나 폐렴, 폐혈증과 같은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열이 지속되면 호중구 수치가 떨어졌는지 혈액 검사를 해보고 호중구 자극 주사, 저희가 GCSF라고 부르는 주사를 통해서 면역력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호중구 자극 주사의 경우에도 골수가 자극되면서 골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드물지만 심각한 비장파열과 같은 합병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투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pegylated GCSF라고 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작용하는 GCSF 약제들도 있어서 항암 치료 종료 후 다음 날에 투여를 하면 예방적으로 다음 사이클까지 면역력 저하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호중구 자극주사는 이제 피하 주사로 투여를 하시게 되고요. 보통 병원에 방문하시면 이제 주사실이나 간호사분들이 놔주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페길레이티드 GCSF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서 집에 가져가셔서 항암 종료 이후 다음 날에 자가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폐암은 표적 치료제가 많이 사용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표적 치료제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일 경우에는 다양한 표적이 알려져 있고, 특히 비흡연자에서 그 빈도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양과 서양이 약간의 비율 차이를 보이는데요. 동양은 EGFR 돌연변이가 많고 서양은 KRAS 돌연변이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외에도 알크 융합, 로스1 융합, 비라프 돌연변이, 메트 엑손 14번 결손 돌연변이, 레트 융합, ERBB2 돌연변이, 엔트렉 융합 등 다양한 돌연변이가 존재합니다. 표적 치료제의 부작용이 생기는 데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표적 치료제 부작용들의 공통된 원리는 정상 세포에도 어느 정도 분포하는 정상 표적들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몸의 어느 부분에 정상 표적이 많이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두드러지는 부작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제에서 드물지만 간 수치 상승이나 간질성 폐렴, 심전도의 QT 간격 연장과 같은 좀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부작용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GFR 표적 치료제의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EGFR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피부나 구강점막, 장점막에 분포하기 때문에 EGFR 표적 치료제의 경우에는 여드름과 같은 피부 발진, 그리고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주로 일으킵니다. 최근에는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에 이어서 이들과 다른 약제와의 병용요법도 1차 치료로 허가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병용요법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하지만 부작용도 같이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 중 하나인 타그리소와 앞서 말씀드린 세포독성 항암제인 페메트렉시드, 백금 계열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있는데요. 두 종류 약제의 부작용인 빈혈이나 면역력 저하, 설사, 피부 발진과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합쳐져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인 렉라자와 EGFR 매트의 이중항체인 아미반타맙과의 병용요법도 EGFR 표적과 관련된 피부 발진이나 손발톱 주위염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매트 표적 치료제의 특성인 부종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은 좀 독특하게 항체 제제이기 때문에 처음 약물 주입 시에 발열이나 피부 발진, 호흡곤란과 같은 주입 관련 반응이 있습니다. 좋은 치료 성적 대신에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병용 치료를 하실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돌연변이 계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아미반타맙과 같이 매트 엑손 14번 결손 돌연변이에 사용하는 매트 표적 치료제인 테포티닙과 같은 경우도 매트 치료제 특성인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크 융합의 1차 치료에 허가되고 보험 적용까지 된 로비큐아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 약제는 고지혈증이나 체중 증가, 그리고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있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기분 변화나 인지 기능 저하, 헛것이 보이거나 하는 정신병증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라프 돌연변이 치료제인 라피나 메큐셀 같은 경우는 표적 치료제 중에서는 꽤 특이한 부작용인 발열이나 탈수, 쇼크가 있습니다. 발열이 심하면 약제를 일시 중단하고 발열이 반복될 경우는 용량을 조절해야 될 수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 부작용이 세포 독성 치료제 부작용보다 좀 덜하고 관리도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표적 치료제 부작용이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편인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드물지만 좀 심각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들이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미리 예측해서 충분히 예방하거나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EGFR 표적 치료제인 렉라자의 경우에는 말초신경병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해서 심한 발저림이나 쥐가 나는 느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용량 감량을 하면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크 융합 표적 치료제인 로비큐아의 경우도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약의 중단이나 감량 없이 스타틴 같은 고지혈 약제를 추가하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병증과 같은 합병증은 즉시 약물을 중단하고 용량 감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부작용 종류에 따라서도 같은 약제라도 대처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EGFR 메트 이중항체인 아미반타맙의 경우는 현재 허가된 정맥주사제제 이외에 피하 주사제제가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면서 부작용이 적고 특히 이제 주입 관련 반응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들이 개량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신약이 나오면서 부작용이 점점 더 축소되고 치료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적치료제를 잘 활용하면 저희가 삶의 질과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표적치료제들이 개발되고 보험 적용까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표적항암제가 세포독성항암제보다 대체적으로 편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작용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표적항암제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항암제의 개량을 통해서 그런 합병증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약제에 대한 그런 합병증의 숙지 및 선별적 대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면역항암제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폐암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들에서 면역항암제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로 작동하게 되고 폐암에서 많이 사용하는 면역항암제는 대표적으로 면역관문 억제제인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임핀지, 그리고 여보이가 있습니다. 오심구토와 같은 힘든 부작용들이 없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4기 환자분들도 오랫동안 암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면역항암제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과민해지면서 자가면역 질환과 비슷한 양상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요.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과 같은 호르몬 이상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르몬 기능 이상은 심각할 정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정기적인 체열 검사와 약제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면역성 폐렴이나 간염, 장염, 그리고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같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면역 관련 합병증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사용이 필요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까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모두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적은 합병증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고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두 가지 중에 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항체 약물 접합체와 이중 특이적 T세포 인게이저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항체 약물 접합체는 특정 표적을 인식하는 항체에다가 링커를 통해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결합한 형태의 약물입니다. 따라서 세포독성 항암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세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표적을 발현하는 암세포 근처에서만 작용을 하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방암, 위암에서 많이 쓰이면서 환자분들께 익숙하실 엔허2라는 약제가 폐암의 ERBB2 돌연변이 환자분들에게도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체 약물 접합체는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도 표적 관련 부작용과 세포독성 항암제 관련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 치료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 비해서는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엔허2의 경우에는 간질성 폐질환, 심장 독성, 오심구토가 주요 부작용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약제는 대부분 비소세포 폐암 약제들이었는데요. 소세포 폐암에도 오랜만에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준 약제가 있습니다. 탈라타맙이라는 이중특이적 T세포 인게이저인데요. 이 약제는 소세포 폐암에 많이 발현되는 DLL3라는 표적과 면역세포인 T세포의 CD3라는 단백질이 있는 역할을 해서 면역세포를 암세포 가까이에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표적 기반의 면역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앞서 말씀드린 면역항암제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저희가 CRS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과 면역효과세포 관련 신경독성 증후군, 줄여서 아이캔스라고 부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CRS의 경우에는 투여 시작하고 나서 1일에서 일주일 내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발열이나 저혈압, 심할 경우 저산소증이나 장기 부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대응을 하고 적절한 면역 억제제 사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캔스는 투여하고 나서 약간 늦게 4일에서 10일 내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언어장애나 두통, 의식저하, 경련과 같은 조금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관련 합병증들은 저용량부터 단계적 증량을 하고 전처치 약물을 충분히 투여하고 그리고 처음 투여할 때 24시간 이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적, 면역,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소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저 환우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부터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까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항암제들이 결국에는 삶의 질을 아주 개선시키고 치료 효과는 아주 좋으면서 부작용은 많지 않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우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잘 주치 선생님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소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폐암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아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